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여러분도 봄이라는 사실을 좀 알고 좀 힘들겠지만 싱그럽게 이 시절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노력의 기운으로 오늘 89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본 대한민국의 반면교사.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부터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를 봤어. 잘못했어. 근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반면교사예요. 쟤는 저렇게 해서 망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맘먹는 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럼 제목을 풀이해보면 일본이 뭔가 망한 게 있어. 일본이 뭔가 망한 게 있는데 한 나라가 망했다고 이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실패가 대한민국에게는 저러면 안 되지? 야, 우리도 긴장 좀 해야 되겠네? 라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지, 더 나아가야지 라고 얘기해주는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글쓴이가 박노자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인인데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러시아인이야. 러시아에서 귀화했어. 그래서 한국 현실을 제3자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런데 이분은 외부자의 시선이잖아. 외부자의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그런 지식인이죠. 특히 이분의 베스트셀러 굉장히 유명한 책은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요. 1권, 2권 나왔습니다. 2004년으로 선생님이 기억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순이구나 이렇게 따게 됐고요. 많이 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분은 꾸준하게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우치지 않고 또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도 또한 그런 시각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분으로 아프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선 정리하게 보면은 첫 번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몰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이 몰락한 자리를 일본의 부상 떠오르다. 80년대에 미국이 좀 추락하고 일본이 쫙 치고 올라왔거든요. 세계 2위의 어떤 그런 나라였다. 곧 미국을 따라잡는다. 소니라는 회사가 미국의 땅을 많이 샀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인들에게 일본은 우와 이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도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몰락의 과정과 중요한 건 몰락의 원인 알아야 되겠죠? 몰락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이런 몰락했을 때 일본과 차이점이 있는데 조심할 점이 있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스스로 성찰해야 할 점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일본처럼 몰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더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물러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중요한 시기다.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가야 할 길, 올바른 길로 지배 집단이나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좀 긴 글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현실은 이렇고 이래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나는 당시에 유행했던 폴 케네디의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여러분,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라는 책입니다. 선생님도 이 책은 인연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1 때 그때 학원을 다녔는데 영어 선생님이
이 책을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세계에 대한 안목을 좀 키워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서점에 사러 가서 사서 샀는데 두께가 이만해. 글씨도 작아. 어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당시에 선생님이 고1 수준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세계사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안 읽히더라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지금 봐도 모르는 게 많을 것 같긴 해. 그 책 지금도 있는데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있는데 언제 마음속에는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읽어본 일이 있었다. 반천년, 5천년 동안 패권 정치를 파헤친 명작이면 틀림없었다. 패권 정치, 패권, 힘, 우두머리. 야, 까불지 마. 내 말 잘 들어. 하는 것들.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건 우두머리 있잖아요. 왜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 그 다음에 팍스 영국, 팍스 브리테니카. 또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가지고 로마 중심의 세계 질서, 영국 중심의 세계 질서, 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패권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헤친 명작이면 틀림없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미국 패권의 쇠락을, 미국 패권,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쇠락을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논한 그 책에서 저자는 미국을 제치고 패권 국가로 등장할지도 모를 미래의 강자로 다름 아닌 일본을 지목했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빗나간 예측, 일본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잖아. 빗나간 예측이었다는 것이 미래 예측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경우라고 흔히 평가한다. 자, 강대국의 흥망을 통해서 미국의 쇠락과 일본의 부상을 예언한 폴 케네디가 이 사례를 들어서 미래 예측이 허망하다. 미래 예측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사후적으로 케네디를 지나치게 혹평하는 것도 어쩌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비판적 의식을 가진 일부의 전문가를 제외한 서방 세계의 다수의 지식인, 다수의 전문가들은 폴 케네디 교수처럼 80년대, 초 80년대 중반에 일본이야말로 가장 미래성이 있는 자본주의의 모델로 보였다. 그 일부의 전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본을 그래 뭐 잘 나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폴 케네디 교수를 너무 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 이래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일본이 잘 나갔었다 한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일본 못 나가는 건 아니죠. 일본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있잖아. 일본은 미국에 비해 격차가 훨씬 덜한 사회였다. 근데 격차라는 말은 양극화를 말하겠죠. 최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좀 덜했다.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죠. 양극화가 심한 사회는 부정적인 사회였고 아동 빈곤율도 미국이 2배나 높았다. 아동 빈곤율은 여러분, 아동이 빈곤한 게 아동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가 가난하면 아동도 빈곤하게 된 것이죠. 빈곤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모들이 돈벌이를 잘한다. 경제가 잘 굴러간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85년 당시 일본의 출산율도 1.76명, 합계 출산율 1.76명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1.76명씩 나는 거니까 우리나라 지금 1대 떨어졌어. 0. 몇수 떨어졌어.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 수치가 독일 등 서방 서구에 비해 더 높았어. 즉 미래가 불안하면 애를 안 낳아. 자기 사는 것도 바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미래가 괜찮으면 애 낳는다고. 애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라면 이때의 일본의 출산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 사회가 괜찮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렇게 읽어야 돼. 전체적으로 사회가 훨씬 더 건전하게 보였다. 폭력이나 사회적 탈선 등은 고소득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경찰, 치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높은 편이죠. 안전한 편이죠. 자, 사회적 응집력은 결속력, 어떤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것들은 그저 부러워하기만 해야 하는 고수준이었다. 높은 수준이었다. 응집력도 괜찮았다, 사회가. 거기에 일본산 만화,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유명하죠. 갈수록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였다. 또 문화까지도, 소프트 파워까지도. 경제적인 파워, 사회적인 파워, 문화 파워까지도 일본이 이거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1조선인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서 보이는 일본 사회의 폐쇄성, 토건국가의 내재적 부실성, 토건국가, 파헤치고 개발로 경제를 끌어들이는 거야. 이 개발이 이제 땅 파고 건물 짓고 하는 걸로 도로 깔고 이런 것들.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거든. 다른 산업이 커야 되거든. 부실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최고의 나라 일본, Japan as number one를 철석까지 믿었던 다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잘 나갔다, 일본이. 잘 나갔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과연 일본은 1990년대에 소련 몰락과
소련 몰락은 이제 독일의 통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편입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인터넷 기술 혁명, IT 혁명이죠. 미국의 위상은 잠시 회복되었지만 그때 미국이 좀 올라갔거든. 2000년대에 그 부시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참패. 그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고 그 2003년부터 미국이 이라크 침공했었잖아요. 또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 세력 때문에 침공했었고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결국 승리하지 못했어. 참패 등으로 케네디가 진단한 미국 패권의 쇠락은 지속되었다. 미국이 몰락하는 거야. 그러니 실패한 침략과 인종주의적 혐오의 정치 세력화, 이거는 이제 지금도 이제 뭐 흑인에 대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차별이 있어서 뭐 조지 플로이드라든가 최근에도 어떤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시아인들을 총을 쏴 죽였잖아, 백인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 방역 실패. 미국은 지금 뭐 확진자만 3천만 명, 우리나라는 10만 명인가 되는데 미국은 3천만 명이라고 쌤이 엊그제 보도를 봤어요. 엄청난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구설에 오른 입방아에 오른 거지. 뭐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미국 이상으로 그 위상 쇠락한 나라를 찾자면 그건 바로 일본이다. 미국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고 다시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위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도 비슷하게 망해가고 있다. 우선 일본의 성장 시대는 과거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국내 총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성장이 제로 성장이야 상황에서 정권이 아무리 양적 완화라는 말은 돈을 찍어내서 쓰는 거야. 막 사회에 뿌리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이 소비해야 되는데, 소비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공장도 돌아가고 월급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갈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주면 불안하니까 저축을 해. 안 쓰고. 그러면 그 돈이 또 이제 안 돌잖아? 그럼 또 찍어내. 그래가지고 물가가 막 탁 떨어지고 막 어떻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돈을 퍼부어봤자 소용이 없었어. 성장이 둔화, 성장이 안 돼. 지체가 돼. 늦어지고 그런 추세를 면할 수 없었어. 피할 수 없었지. 총수요가, 즉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왜 그랬냐? 불안하니까. 이 돈 쓰면 나중에 가난했을 때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주면, 월급 받으면 써야 소비가 돌아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안 쓰는 거야. 주머니 집어넣고 은행에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적절한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당장 우리가 안 쓰고 있어봐 가게 망하잖아.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이치야. 왜 그랬냐?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가 나온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 앞날이 불안하면 돈 쓰나? 아껴 쓰지? 아껴서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그게 좀 지나쳤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양산. 신자유주의적 비정규직 양산. 신자유주의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다음에 또 나온 게 신자유주의야. 경쟁 위주. 어떤 사람이 떨어져? 네가 못한 거야. 경쟁도 진 사람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짓밟히고, 그러면 사회는 승자 복식. 승자 복식. 경쟁.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길 수밖에 없지. 사회는 점점 벌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쫙 벌어지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지.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이 바로 그러는 거야. 정규직이 아닌 거잖아.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또 월급도 적어요. 빈곤화. 가난해지는 거야. 전체 38%나 되는 통계 수치 중요하지. 고용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일본의 빈곤율. 그러니까 38%나, 즉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야. 그러면 빈곤율은 15% 미국보다도 더 높아. 빈곤율이 높아. 소득이 낮은 거지. 평균 임금은 7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더 안 쓰는 거지. 아껴 쓰는 거지. 침체되고 격차도 늘어나고 불안해. 봐봐, 불안한 거야. 내가 망하면 나는 우리 국가, 사회가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야.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지. 비록 내가 소득이 좀 적어도 국가가 도와줄 거다. 인간다운 존엄을 잃지 않고 내 꿈을 실현해가면서 주변과 함께하면서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거잖아. 그런 거야. 불안하면 안 돼, 사람들이.
만큼 온갖 병리현상, 병적인 현상, 문제 상황, 문제, 프라블럼 상황이 나타난다. 자살률 높아, 훨씬 높아.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미래가 없어. 봐봐.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는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고령화,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런 의미야. 이건 뭐 우리나라도 할 말은 없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제 일본이 이랬다. 어떡할 거냐, 대한민국도. 자, 수색까지 가셔야 돼요. 가세요. 더 확산돼서 일본의 미래가 있는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지. 아마도 사람들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다. 자, 미국은 케네디의 분석대로 과도한 팽창, 전쟁으로 부실을 키워온 것이다. 그러면 총 45년 이후로 군비 지출, 즉 45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 이전까지 막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화하고 만주 침략하고 막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군비를 막 팽창했거든. 그런데 패전 이후 전쟁에 진 이후에는 철저하게 일본은 지금도 군이 아니야. 자위대, 대야대. 일본은 군이라고 하지 않아. 왜냐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군을 못 갖게 만들었거든. 전쟁 침략도 못하게 만들었어. 적어도 그냥 방어 차원의 부대만 갖는 거야. 일본은 군이 아니야. 일본은 자위대. 대한민국은 국군이잖아.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쓸데없는 전쟁 일으켜가지고 망했다 쳐. 일본은 전쟁도 안 일으키고 군비 지출도 없는데 왜 망했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중요한 대목이야, 이제. 자.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55년부터 줄곧 권력을 독점이 좋아. 독점은 고인물은 뭐 하게 마련이야,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야. 독점하면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어. 독점하면 아무리 잘못 정책을 해도 사회의 견제를 피할 수 있었던 자민당.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은 자민당이라는 일당이 거의 뭐 독재처럼 운영되고 있어. 기득권 세력을 지난 몇십 년 사이 일본이 밟아온 하강 곡선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즉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게 당장은 크게 팍 떨어지진 않지만 희망이 없으니까 서서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거야, 이게. 땅 부자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이니까 땅 부자, 부동산, 돈 많이 있겠지. 삽질 경제라는 말은 토건 경제. 뭐 땅 파헤치고 도로 만들고 뭐 공장 짓고 뭐 그런 경제. 즉 땅값을 올려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얻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하는 그런 의미야. 즉 자신들의 땅을 개발함으로써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잖아.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돈 들어가니까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지는 거니까 일본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삽질한다라는 말 우리 표현할 때 삽질한다,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일본은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개발을 정치인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삽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터지고만 부동산 버블 현상을 예방하지 못했으며 땅값이 올라가잖아. 그럼 땅을 누구나 다 사. 계속 올라가. 언젠가는 뻥 터진 거야, 그게. 이게 1990년대에 일어난 일이야. 기득권자인 만큼 재분배, 나누지를 못하고 차이를 별로 민감하게 받지 않았어. 왜? 나는 부자니까. 정치인들은 부자였으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지. 설마 망했어? 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둔감했어. 민감하지 못했어. 노동의 불안화, 상대적 빈곤화를 막으려 하지도 않았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몇십 년 동안 쌓이면은 그 사회가 약해지는 거야. 체력이 약해지는 거야. 기득권자들이 노동 문제에 무관심한 반면에 조직 노동의 발언권이 너무나 취약해. 노조가 거의 없잖아. 노조가 없어. 노동자들의 얘기도 거의 못했지. 그럼 사회가 괜찮은 줄 알아. 얘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거야. 노조가 없고 해서 전 사회가 실패하고 만 것이다. 또 기득권자들이 추구해온 폐쇄적 이민정책, 다른 나라 못 오게, 다른 사람 못 오게 이민자 유입에 의한 인구수의 유지나 증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어. 결국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은 거예요. 사회 활력도 없고 애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할머니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가 젊은이들이 많고 그래야 활력이 있는 거잖아. 동네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활기차 있는 것처럼 또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 국가에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장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 뭐 그런 의미예요. 초래에 따른 부속도 있다. 전쟁 후
일본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공룡과 같은 자민당이 결국 일본을 오국했다. 나라 망하겠다. 라는 진단인 셈이다. 이 진단, 이 부분 여러분, 일본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가 활력이 없는 거야. 정치가, 일본은 정치가 후진이면 정치가 여러분 거의 전부예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정치예요. 투표 잘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내가 투표해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정치가 잘못되면 그들이 이득을 위해서만 정치, 법을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 가니까 남은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길은 과연 장밋빛 전망인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더 차이가 벌어지고, 부동산 버블 때문에, 보통 서민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그 집값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자산가치 떨어지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일본의 문제. 지금도 일본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코로나까지도 더 겹쳤잖아. 그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웃 국가잖아, 일본이. 미국이나 고우나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망하면 좀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일본 얘기. 이제 핵심 뭡니까? 이런 일본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는 일본의 얘기죠. 한국과 무관한 이야기로 보인다. 한국은 별 상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일본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일본이 실질적인 준일당제, 왜냐면 자민당이 거의 별로 변화 없지. 아주 한 3년인가 밖에 야당이 안 했거든. 거의 뭐 일당 독재 수준인 거야. 한국에서는 최근 25년 동안 양당제가 나름대로 잘 정착됐어. 양당제.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야당, 여당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권력은 주기적으로 교체가 돼. 고인물이 아니야.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비록 여당, 야당의 날선 대결이 한국 정치의 무대를 훨씬 건전하게, 그러니까 고인물이 아니니까 물을 가르는 거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분 주목해야 돼. 불행하게도 한국 여야가 공유하는 일종의 비공식적 합의사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민당의 재앙적 정책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충격이네. 그러니까 야가 서로 다르긴 한데 이들의 공통적인 합의사항이 있다는 거야. 합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봐봐, 여당의 정책이 있잖아. 여당의 정책이 서로 다르긴 해. 같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막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서 야당이 주로 하는 게 있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바탕에는 이들도 기득권이라는 거야. 이들도 기득권이어가지고 국회의원 하기가 쉬워? 어렵잖아. 적어도 어느 정도 명망도 있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들도 기득권이어가지고 여당,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기득권적인 정책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공유가 된다는 거야. 이러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여당, 야당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건전한 거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삽질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결국 결과론적으로 바뀐 게 아닌 거잖아. 여든 야든 나쁜 정책을 계속 펼친다는 거잖아. 일본이 일본을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 거야.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다르지 않다. 환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 세력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삽질 경제에 대한 엘리트, 여당, 야당 엘리트들의 초당파적, 당을 넘어선 합의, 기득권적인 합의라는 거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증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희망을 접어버렸잖아. 꿈을 못 꾸잖아.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 진보적 대안이 제시되지만 보수 정권도 자유주의 정권도 집값을 잡고 거품물 형성을 방지하는 데 여태까지 실패해왔어. 지금 여러분들 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 집값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만큼 세금 혜택까지 받는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고소득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삽질 경제의 지속과 주거정책의 실패를 보면 삽질 경제의 지속 계속 개발하는 것 그리고 주정책 실패 이런 정책들 근본적으로 여든 야든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데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여든 야든 차이가 없다. 이거랑 일본의 자민당이랑 뭔 차이가 있냐. 그러니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일본 전철은 앞선 수레거든. 앞선 수레가 바퀴에 빠졌어. 저대로 가면 바퀴 빠질 텐데? 이런 것들 잘못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들 정도다. 걱정이 되는 거지.
또 이민자 유치, 외국인들, 외국 노동자들을 통한 고령화 시대의 노동 인구의 확보에는 한국 여태까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공해 왔어. 일본보다 좀 낫지. 근데 한국의 외국계 인구의 비율이 4.9% 정도, 반면 일본은 그 절반도 안 돼. 그러나 외국인 정책의 배타적인 근간 정책에 어떤 뭐랄까 차별을 좀 둔다라는 거지. 한일이 생각보다 많이 공유한다. 또 차별적인 시선이 아직까지 깔려 있다는 거야. 확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처럼 확 개방하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순혈주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자, 결혼 이주자들은, 자, 다시. 자, 결혼 이주자들은 국민을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부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 결혼하는 사람들은 국민이지만, 단순 노무자, 대부분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 여기는 정주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고, 정착하는 거잖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막 한단 말이야. 임시적 체류와 노동만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좀 뭐랄까, 개방적이지 않은 거지. 좀 폐쇄적인 거지. 돈이나 기술보다 인재가 귀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폐쇄적인 정책이야말로 인재다. 인재, 어떤 엘리트,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에 얘기하면, 인재는, 사람이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사람이 원인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지금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잖아. 정부 정책이잖아. 이런 정부 정책이 잘못된 정책을 펼쳐가지고, 잘못된 이주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인구가 늘질 않는다. 어떻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애를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라도 이주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주민 들어와서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앙이다. 잘못이다. 그거를 인재나 다름없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되시죠?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한국이 굳이 따라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따라하다.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따라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무엇보다 이미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대중의 빈곤화, 여러 사람들의 빈곤화와 총수요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정규직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은 신분도 보장이 안 돼. 2년, 언제 잘릴지 몰라. 월급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되게 불안정한 거지. 불안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야. 양산 많이 만들어내는 것, 여태까지 답습해왔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한때 근대의 모델이었던 일본은 오늘날 한국을 전 세계의 반면교사. 뭘 잘못했어? 저러면 안 되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 실패를 타산지석.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삼아야 하며, 일본이 이미 빠지고만 그 함정, 뭐 비정규직, 양당, 뭐 일당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나마 그 함정을 부분적으로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이미 거의 남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도 7번이었죠? 신계급사회의 예감이라는 그런 글에서도 점점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고 정규직 비정차별화가 되고, 이대로 가면 나는 계속 나라로 떨어질 거 아니까 불안감 때문에 막 연끌어가 집 사고 공공기업 막 취업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진단이고요. 격하게 동의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는 괜찮겠지 뭐 설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은 크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저런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네요. 어른인 선생님 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잘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만 좀 가지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공부 혹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어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